철조망 너머로 보이는 것은 생지옥이었다. 2025년 동남아시아의 한 국가에서 64명의 한국인이 전세기로 송환됐습니다. 그들은 범죄자였을까요? 아니면 피해자였을까요? 국제 언론은 한국을 디지털 범죄 수출국이라 비난했고, 인터넷 댓글창은 부끄러운 한국인이라는 말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그 현장에 있던 한 외국인은 전혀 다른 것을 목격했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을 오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오해 속에서도 한 국가가 정의를 세우는 모습을 봤다는 것을 말이죠. 32세 폴란드 출신 개발자가 본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에밀 코발스키라고 합니다.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태어나 10년 넘게 프리랜서 개발자로 일해왔어요. 주로 유럽 쪽 프로젝트를 맡았지만 작년부터는 아시아 시장에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죠. 그러던 중 한국의 한 스타트업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동남아시아에 위치한 원격 개발센터에서 석 달간 근무하면서 결제 시스템 구축을 도와달라는 내용이었어요. 계약 조건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월 $5,000, 숙식 제공, 왕복 항공권까지 포함이었으니까요. 캄보디아 프놈펜이라는 도시는 처음 들어봤지만 동남아 여행도 겸할 수 있겠다 싶어서 계약서에 서명했죠.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순진했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프놈펜 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2시쯤이었어요. 습한 열기가 온몸을 감쌌죠. 공항 밖에는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든 현지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중년의 남자였는데 영어를 거의 못했어요. 그냥 차에 타라는 손짓만 했죠. 차는 시내를 벗어나 계속 외곽으로 달렸습니다. 처음엔 그러려니 했어요. 개발센터가 조용한 곳에 있는 게 이상한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40분을 넘게 달리면서 주변이 점점 황량해지자 불안함이 밀려왔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운전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앞만 보고 운전했어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지도를 확인하려 했지만 신호가 잡히지 않았죠. 그때부터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차는 결국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복합 건물 앞에 멈췄어요. 입구에는 무장한 경비원 2명이 서 있었고 건물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담장 위로는 철조망이 둘러쳐져 있었죠. 여기가 개발센터예요? 경비원 중 한 명이 영어로 대답했습니다. 들어가세요. 누군가 안내할 겁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짐을 들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는 생각보다 깨끗했어요. 현대적인 인테리어에 에어컨도 잘 작동했죠. 하지만 분위기가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한국인으로 보이는 30대 남자가 다가왔어요. 에밀 씨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박 과장이라고 해요. 여기가 개발센터 맞나요? 분위기가 좀 보안이 중요한 프로젝트라서 그래요. 이해해주세요. 박 과장은 저를 3층에 있는 작은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방에는 침대와 책상, 작은 옷장이 전부였어요. 창문은 있었지만 철창이 설치되어 있었죠. 왜 창문에 철창이 있어요? 도난 방지용입니다. 이 동네가 좀 그래서요. 그의 대답은 논리적으로 들렸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당에서 아침을 먹는데 놀라운 광경을 봤습니다. 최소 100명은 되어 보이는 사람들이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대부분이 한국인 젊은이들이었어요. 20대 초중반으로 보이는 청년들이 조용히, 아니 거의 말없이 식사를 하고 있었죠. 여기 사람이 이렇게 많아요? 옆자리에 앉은 한국인 청년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묘하게 공허했어요. 처음 왔구나. 조심해. 뭘 조심하라는 거죠? 그는 대답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때 경비원 한 명이 식당 안을 감시하듯 걸어다니는 게 보였어요. 일을 시작한 건 그날 오전이었습니다. 저는 5층에 있는 개발실로 배정받았어요. 방 안에는 컴퓨터 여러 대와 각종 장비들이 있었죠. 박 과장이 들어와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건 모바일 결제 시스템이에요. 특히 보안 부분을 강화해야 해서 에밀 씨를 모셨죠.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인가요? 투자 플랫폼이에요. 사용자들이 간편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그날부터 저는 코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특별한 게 없어 보였어요. 평범한 결제 시스템 구축 작업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이상한 점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보니 사용자 정보가 비정상적으로 많이 수집되고 있었어요.
이름, 주소, 전화번호는 물론이고 가족관계, 직장정보, 계좌 내역까지 저장하게 되어 있었죠. 일반적인 투자 플랫폼에서는 이렇게까지 많은 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정보가 필요한 거죠? 박 과장은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습니다. 고액 투자자들을 위한 프리미엄 서비스예요. 맞춤형 투자 상담을 제공하려면 필요한 정보죠. 설명은 그럴듯했지만 직감적으로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점심시간에 우연히 한국인 청년 한 명과 대화를 나누게 됐어요. 25살 정도로 보이는 청년이었는데 이름은 민수라고 했습니다. 형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개발자요. 결제 시스템 만들고 있어요. 민수 씨는요? 민수는 잠시 침묵하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비슷한 일 해요. 여기 분위기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경비도 심하고. 민수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형, 여기 빨리 나가요. 방법을 찾든 뭘 하든. 무슨 소리예요? 나중에 얘기해요. 지금은 안 돼. 그날 저녁 민수가 제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복도를 여러 번 확인하고 들어와서는 문을 잠갔어요. 형, 여기 개발센터 아니에요. 그럼 뭔데요? 사기 조직이에요. 보이스피싱이랑 로맨스 스캠 하는 곳이죠. 민수의 표정은 진지했어요. 저도 처음엔 몰랐어요. 한국에서 해외 취업 기회라고 해서 왔는데 도착하고 나니 전혀 다른 곳이었죠. 여기 있는 한국 애들 대부분이 저랑 비슷해요. 속아서 온 거예요. 그럼 나가면 되잖아요.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 나가요. 여권도 다 빼앗겼고 담장 밖으로 나가려고 하면 경비들이 막아요. 여기 프린스 그룹이라는 조직이 운영하는 곳이에요. 캄보디아 전역에 이런 데가 여러 곳 있대요. 경찰에 신고하면 되잖아요. 경찰도 매수됐어요. 신고해봤자 소용없어요. 민수는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채팅 내역이 가득했어요. 저희가 하는 일이 이거예요. 한국 사람들한테 투자 리딩방이라고 속여서 돈을 빼내는 거죠. 로맨스 스캠도 해요. 외국인인 척하면서 한국 여자들한테 접근해서 돈을 뜯어내요. 화면을 보니 정교하게 짜여진 대본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신뢰를 쌓고 어떻게 돈을 요구하는지 단계별로 적혀 있었어요.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민수는 셔츠를 걷어 올렸습니다. 등에는 화상 자국 같은 흉터가 있었어요. 전기 충격기로 맞아요. 성과 못 내면 밥도 안 줘요. 심하면 폭행당하고. 그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식당에서 봤던 청년들의 공허한 눈빛이 복도를 걸을 때의 조심스러운 움직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이죠. 여기 있는 한국 사람들 다 피해자예요? 대부분은요. 근데 오래 있다 보면 그게 헷갈려요. 저도 이제 가해자거든요. 제 손으로 수십 명한테 사기쳤어요. 제가 보낸 메시지 때문에 누군가는 평생 모은 돈을 잃었을 수도 있고 목숨을 끊었을 수도 있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도 안 하면 저희가 죽어요. 여기서 실제로 사람 죽은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변명이 될까요? 피해자였다가 가해자가 된 사람은 뭐가 되는 거죠?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민수의 질문은 너무 무거웠으니까요. 그날 이후 저는 이곳의 실체를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만들고 있던 결제 시스템은 사기로 빼낸 돈을 세탁하는 용도였어요. 여러 단계를 거쳐 돈을 이동시켜서 추적을 어렵게 만드는 거죠. 2층에는 주로 젊은 한국 여성들이 있었는데 로맨스 스캠 팀이었습니다. 외국인 남자인 척하면서 한국 여성들과 온라인에서 관계를 맺고 결국엔 돈을 요구하는 거죠. 3층은 보이스피싱 팀이었어요. 경찰이나 검찰, 금융감독원 직원인 척하면서 전화를 거는 팀이었습니다. 4층은 투자 사기 팀이었는데 민수가 여기 속해 있었어요. 주식이나 코인 투자 리딩방을 운영하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결국엔 가짜 플랫폼으로 유도해서 돈을 빼내는 거죠. 각 층마다 관리자가 있었고 성과에 따라 포상과 처벌이 이루어졌습니다. 월 목표액을 달성하면 보너스를 받았고 못 채우면 폭행이나 전기 고문을 당했어요. 20대 청년들이 서로를 경쟁자로 여기며 더 많은 사람을 속이려 애쓰는 모습은 끔찍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새로운 한국인 청년이 들어왔어요. 대학생으로 보였는데 22살이라고 했습니다. 이름은 몰랐어요.
다들 그냥 번호로 불렀으니까요. 그 청년은 237번이었습니다. 237번은 처음부터 저항했어요. 사기 전화를 거부하고 대본을 읽지 않았죠. 당연히 관리자들이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복도에서 비명이 들렸어요. 저는 방문을 조금 열고 밖을 봤습니다. 경비원 2명이 237번을 질질 끌고 가고 있었어요. 청년은 울부짖으며 저항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 청년은 식당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민수에게 물어봤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벌칙 방에 있을 거예요. 거기 들어가면 최소 사흘은 안 나와요. 뭐라는 건데요? 몰라요. 들어가 본 적은 없으니까. 근데 거기 갔다 온 애들 보면 완전히 달라져 있어요. 눈빛이 죽어 있고 시키는 대로 다 해요. 이틀 뒤 237번이 식당에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말도 하지 않고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계처럼 움직였죠. 그로부터 일주일 뒤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237번이 죽은 채로 발견된 거예요. 그날 아침 식당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각자 방으로 돌아가라는 지시가 떨어졌어요. 복도에서는 경비원들이 긴박하게 움직였고 관리자들이 모여서 뭔가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문으로 밖을 내다봤어요. 1층 뒤편에 있는 작은 건물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들것에 실린 무언가가 보였어요. 흰 천으로 덮여 있었지만 사람의 형체였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오후가 되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237번이 심장마비로 죽었다고요. 22살 청년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민수를 찾아갔습니다. 심장마비라는 거 믿어요? 민수는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믿을 수 없죠. 근데 뭘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선 다들 그렇게 죽어요. 병으로 사고로. 진짜 이유는 아무도 몰라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여기서 나가야 한다고. 그리고 이곳에서 벌어지는 일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요. 박 과장과 대화할 기회를 만들었어요. 박 과장님, 이거 언제까지 해야 해요? 계약서에는 석 달이라고 했는데. 조금만 더 있으면 돼요. 프로젝트가 거의 끝나가니까. 근데 이거 진짜 투자 플랫폼 맞아요? 박 과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에밀 씨,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시키는 일만 하면 돼요. 최근에 죽은 청년 있잖아요. 그거 진짜 심장마비예요? 박 과장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는 묻지 마세요. 에밀 씨한테도 좋을 게 없어요. 그날 이후 저에 대한 감시가 심해졌습니다. 방을 나설 때마다 경비원이 따라붙었고 컴퓨터 작업도 계속 체크당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민수가 다시 제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표정이 달랐어요. 형, 소식 들었어요? 한국 정부가 움직이기 시작했대요. 무슨 소리예요? 한국에서 여기 관련해서 수사가 시작됐대요. 프린스 그룹이 미국이랑 영국한테 제재받았고 한국 정부도 이제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희망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어요. 실제로 다음 날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관리자들이 긴박하게 움직였고 문서들을 태우기 시작했어요. 컴퓨터 데이터도 삭제되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새벽 5시쯤이었어요. 갑자기 큰 소리가 들리면서 건물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창문으로 밖을 봤어요. 경찰차 수십 대가 건물을 포위하고 있었고 확성기로 뭔가 방송하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캄보디아 경찰이 들어왔어요. 그 뒤로 한국 경찰과 외교부 직원들이 보였습니다. 모두 복도로 나오세요. 여권 들고 나오세요. 저는 황급히 짐을 챙겼습니다. 복도로 나가니 다른 사람들도 모두 나와 있었어요. 한국 청년들은 울고 있었고 일부는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한국 경찰관 한 명이 통역을 대동하고 다가왔어요. 외국인이신가요? 네, 폴란드 사람이에요. 여권 있으세요? 빼앗겼어요.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무전기로 뭔가 말했습니다. 곧 다른 직원이 와서 저를 따로 데리고 갔어요. 임시로 마련된 조사실에서 진술을 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여기 오게 됐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무엇을 봤는지 모두 말했어요. 특히 237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 청년을 직접 봤나요?
네, 시신을 봤어요. 흰 천으로 덮여 있었지만 형체는 확인했어요. 다른 특이사항은요? 민수라는 청년한테 들었는데 그 청년이 벌칙 방이라는데 끌려갔대요. 거기서 전기 고문을 당했을 거라고. 경찰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조사는 오래 걸렸습니다. 오후가 되어서야 끝났고 저는 임시 숙소로 이동했어요. 다음 날 한국 대사관 직원이 저를 찾아왔어요. 에밀 씨, 현재 이번 작전으로 총 64명의 한국인이 구출됐어요. 이 중 일부는 피해자이고 일부는 가해자입니다. 정확한 구분은 조사를 통해 이루어질 거예요. 민수는요? 민수라는 청년은 어떻게 됐어요?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죠? 25살 정도 되는 청년인데 4층에 있었어요. 투자 사기팀이었는데 강제로 일하게 된 케이스예요. 직원이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이민수 씨 맞나요? 네, 맞을 거예요. 이분도 함께 송환될 예정입니다. 모두 이틀 뒤에 전세기로 한국으로 돌아가요. 이틀 뒤 공항으로 이동했습니다. 전세기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K9690편 인천행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이 차례로 탑승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들을 보며 민수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았어요. 민수는요? 이민수 씨는 어디 있어요? 직원에게 물어봤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저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멀리서 민수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탑승하지 않고 공항 건물 쪽에 서 있었어요. 저는 달려갔습니다. 민수, 왜 안 타요? 한국 가야죠.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안 가요, 형. 무슨 소리예요? 지금이 기회잖아요. 저는 자격이 없어요. 형도 알잖아요. 제가 뭘 했는지. 그건 강요당한 거잖아요. 피해자라고요. 민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피해자였던 건 처음 한 달 뿐이에요. 그 다음부턴 제 선택이었어요. 맞기 싫어서, 굶기 싫어서 남 속인 거예요. 그게 제 선택이었어요. 그래도 형, 한국 돌아가면 저 체포될 거예요. 사기죄로. 맞아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전 그럴 용기가 없어요. 차라리 여기 남아서 숨어 살래요. 저는 뭐라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민수의 어깨를 잡았지만 그는 물러섰어요. 형은 좋은 사람이에요. 여기서 만나서 다행이었어요. 형 덕분에 버틸 수 있었어요. 민수, 잘 살아요, 형. 그리고 한국 사람들한테 전해줘요.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민수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캄보디아가 멀어져 갔어요. 기내는 조용했습니다. 한국 청년들은 대부분 잠들어 있거나 멍하니 앞을 보고 있었죠. 그때 뒷좌석에서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국 경찰들이었어요. 도착하면 바로 조사 들어간다며? 응. 피해자랑 가해자 구분해야지. 근데 구분이 쉽겠어? 어려울 거야. 다들 피해자였다가 가해자가 된 케이스니까. 그래도 법은 법이잖아. 범죄 저질렀으면 처벌받아야지. 맞아. 그래야 정의지. 그 대화를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무엇을 선택했는지를요. 이들은 자국민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위험한 곳에 있던 사람들을 구출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들의 죄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라는 이유로 범죄를 묵인하지 않았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활주로에 내리자마자 경찰들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한국 청년들은 차례로 조사를 받기 위해 내렸습니다. 저는 폴란드 대사관 직원의 안내를 받아 따로 이동했어요. 출국 수속을 밟으며 창밖을 봤습니다.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어요. 그 순간 이상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저는 한국인이 아닙니다. 이 나라와 아무 관계도 없어요. 하지만 그날 저는 한 나라가 정의를 세우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세상은 한국을 디지털 범죄 수출국이라 비난할지 모릅니다. 통계 수치만 보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숫자 뒤에 있는 진실을요. 한국 청년들은 피해자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해자가 되었죠.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부정하지 않았어요. 민수처럼 스스로 죄책감에 짓눌려 도망친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조용히 책임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는 이들을 포기하지 않았지만 동시에 용서하지도 않았어요. 구출과 처벌,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했습니다.
그게 정의였으니까요. 폴란드로 돌아온 뒤 저는 이 이야기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이 오해하고 있는 것들을, 숫자 뒤에 가려진 진실을요. 민수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릅니다. 아직도 캄보디아 어딘가에 숨어 있을까요? 저는 가끔 그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가 했던 마지막 말을 떠올려요. 미안하다고 전해줘요. 민수의 사과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저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이 글을 통해 전합니다. 그도 피해자였다고, 하지만 그것이 면죄부는 아니라고. 237번, 그 22살 청년은 결국 무엇으로 죽은 걸까요? 심장마비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였을까요? 진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죽음을 기억할 겁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까지 저항했다는 것도요. 한국이라는 나라를 저는 이제 조금 압니다. 완벽하지 않은 나라죠. 자국민이 범죄 조직에 이용당하는 걸 막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으려 했습니다. 자국민을 데려왔지만 동시에 법의 심판도 받게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걸 냉정하다고 할지 모릅니다. 피해자인데 왜 처벌하냐고 물을 수도 있죠. 하지만 저는 그게 진짜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동정과 법은 다른 거니까요. 저는 이제 다시 평범한 개발자로 돌아갔습니다. 바르샤바의 작은 아파트에서 컴퓨터 앞에 앉아 코드를 작성해요. 하지만 가끔 그날들을 떠올립니다. 철조망 너머의 지옥을, 공허한 눈빛의 청년들을, 그리고 끝까지 저항했던 237번을요. 세상은 한국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숫자만 보고 판단하죠. 64명의 범죄자가 송환됐다고 한국이 범죄 수출국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숫자 뒤의 이야기를 알고 있어요. 그들은 범죄자였지만 동시에 피해자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 복잡한 상황을 단순화하지 않았어요. 구출과 처벌, 동정과 정의, 이 모든 걸 함께 선택했습니다. 민수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어디 있냐고, 잘 지내냐고. 그리고 말해주고 싶어요. 당신의 선택을 이해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정답은 아니었다고. 용기 있는 선택은 도망치는 게 아니라 마주하는 거니까요. 자신의 죄를, 자신의 과거를요. 한국으로 돌아간 청년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캄보디아에서 지옥을 봤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봤어요. 한 나라가 정의를 세우는 모습을요. 그리고 그 모습은 제 인생에서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을 겁니다.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던 그날 아침을 저는 평생 기억할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 말할 거예요. 한국은 자신들의 죄보다 정의를 먼저 직시하는 사람들이라고.